네, 4.13 총선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오버라고 느껴질 정도의 사과와 읍소,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선심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퍼포먼스와 말잔치가 마치 빛바랜 영화와 낡은 레코드판처럼 이번 총선 극장에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돼서 투표일까지는 깜깜이 선거가 진행됩니다. 표심은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요? 오늘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선거가 엿새 남은 가운데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 단위 선거로 치러지는 건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입니다. 네, 6.4 지방선거 당시에 사전투표율이 10%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50% 조금 넘었으니까 한 5분의 1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여야보다 어쨌든 기선제압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그 어느 층이 그 투표라니 사전투표라는 게 이제 간단한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워낙 절차가 간단해서 예. 사실상 투표율이 3일로 늘어난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데 효과를 상당히 보리라고 기대를 하는 측면인데 그 중에서도 어느 층이 투표를 하느냐. 그래서 원래의 취지는 그날 투표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예. 그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젊은 층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 어르신층에서 아예 그냥 사전 투표하고 그날 어디를 일보러 가시잖아요. 이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하여튼 투표율이 높아지는 데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예. 어떤 좀 영향이 좀 있을까 좀 싶어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그 투표에 대한 관심이 좀 어떨지 좀 싶고요. 일단 그 사전 투표는 사실 상당히 많은 직장에서 투표일 날 놀지를 않습니다. 네네. 법정 공휴일이지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일어나는 사람들이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자. 네. 이런 취지인데 네.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뭐 그냥 미리 당겨서 투표하자라는 예. 쪽으로 이제 많이 가면서 예. 이렇게 이제 좀 변질되는 국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별로 높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19대 국회를 국민들이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총선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다수가 네. 물갈이 되기를 바랬는데 네네. 공천 과정을 보면 19대 국회의원이 역대 가장 많이 살아남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여야가 또 공천 과정에서 벌인 행태들을 보면 유권자들이 한마디로 집토끼들이 예. 이제 이 산토끼가 되었다가 이제는 잡을 수도 없는 들토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서 나의 지지층을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하겠다. 네. 이런 의혹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을 리도 없고 또 네네. 사전 투표율을 통해서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 리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센터장님은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 전문이시니까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부터 어쨌든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 외에는 추가로 발표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느 때보다 이번 총선이 보면 초박빙 지역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유권자들이 어떤 그 특히나 이제 부동층이 꽤 많은데 어떤 걸 보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유권자들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네. 사실은 파악해봐야 되는 것인데 네네. 여론조사 같은 것은 이제 어떤 평가의 이제 결과물인 것이지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사실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죠. 물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것이 영향을 주긴 하죠. 예. 대세론에 어떤 편승하거나 제 아니면 질문을 또-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예, 유권자들의 마음을 알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마음을 이제 이것을 뭐 블랙아웃 기간이다, 예. 깜깜이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사실 이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이렇게 6일 동안 가져가느냐 선거 전에 네. 그게 선거법 108조에 이제 나와 있는 규정인데요. 네. 이게 과거에 비해서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 대선 같은 경우 또는 2004년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거 위로 이제 사실 줄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줄인 것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구에 비해서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 규제가 좀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제한이 이제 없어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정도 전이고 독일 같은 경우도 하루 전 정도만 있는 것이지 예. 거의 제한이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한이 많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알 권리를 좀 제약하는 것 아니냐. 과거처럼 어떻든 이런 여론 조작에 의한 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들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것인데 네. 유권자들의 주체적인 어떤 판단, 소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무시하고 종속적인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약간 이제 의식이 선진화된 상승 오른 지금의 이제 유권자를 감안할 때는 다소 더 줄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네,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판세들 변화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 예. 또는 정당에서 조사는 계속 합니다. 아, 발표를 예. 못할 뿐이지. 예, 예. 그러면서 또 언론사들에서도 내부적으로 하면서 기사들의 일정 정도 반영이 어떤 논조라든가 뉘앙스에서 반영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공보물동을 통해서 이제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과 공약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는 어쨌든 없지만 부동층들도 어떤 마음을 좀 정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동층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그 교수분들의 학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예. 최대한 그 일주일 전까지는 한 네. 20에서 25% 정도 그리고 마지막 하루 전날까지 한 10에서 10%대는 갖다가 부동층으로 이렇게 정해진다고 하는데 예. 부동층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자기 의견을 숨기는 여러 가지 조사상에서 자기 의견을 숨기는 은폐형 부동층이 있는 거고 아, 예. 그다음에 정말로 기권해버리는 기권형 부동층이 있는 거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부동층 아직 아직까지 못 의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인데 이 부동층이 막판까지 한 10%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10% 부동층에게 결국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제공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끝까지 이 부동층에 그래서 어떻게 잡을지를 모르는 네, 네. 그래서 각 당이 상당히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유권자 자체도 깜깜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듭니다. 부동층의 성향을 보면요. 예. 새누리당의 부동층은 새누리당 지지자였는데 예. 새누리당에 투표를 하러 갈까 말까고요. 예. 야권의 이 성향을 보면 야권이 지금 이 더민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그렇죠. 예,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야당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 이런 어떤 부동층들이 상당히 올해 실제로 야권 지지자들 중에 예. 한 20-30%가 예. 선거 날까지 이걸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아마 투표 현장에서 정하는 이렇게 될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야권의 지금 이 지지가 분산돼 보여가지고요. 예. 실제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떨어지는데도 네. 그렇다고 야권이 수도권에서 우세에 있는 지역이 크게 많지가 않은 예. 이 효과를 낳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선거 지금 남은 한 5, 6일간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굳어져 가는가 거기에 좀 선거 향배가 달려 있다 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보면 예. 결국에 이 은폐형 부동층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여권이었더라. 네. 이런 결론에는 그때 당시에는 전부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야당이 주로 과반을 차지하라고 봤는데 예.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여야 정당이 네.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지지율이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으면서 좀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멍석을 깔고 백배 사죄를 하는가 하면요. 또 지도부도 이제 무릎 꿇고 뭐 어떤 뭐 사죄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단골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 그래도 이경희 기자가 마지막에 이제 이 먹혀들까 좀 주목된다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문제는 안 먹혀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럴 것 같으면 공천 과정에서 예. 국민을 생각해서 좀 더 겸손하게 공천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했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하더라도 170, 80석 될 거라고 자신을 해서 공천 과정에서 국민이 보거나 말거나 거의 뭐 개그 수준의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운동이. 그때 뭡니까? 당의 대표하는 홍보 영상을 만드는 걸 한번 보세요. 예. 무성이 옥새를 들고 나르셔. 제가 그걸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랬었죠. 아니 그런 어떤 너무 국민들 앞에 희화시킨다는 그 얘기가 홍보 있었죠. 영상에서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었다. 네. 반성을 하겠다 해야 되는데 공천 과정에서 그걸 갖다가 패러디해가 희화화했습니다. 보통 뻔뻔해도 뻔뻔한 게 아니죠. 이제 저렇게 절을 한다? 4월 13일 저녁에 10시만 되면요. 밤 네. 10시만 되면 이제는 뭐 우리 세상이다 4년간 이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업소하고 삼보일배하고 절한다고 찍어주면 안 되고요. 네. 그야말로 이 선거운동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요즘요 유세를 해서 목이 쉬는 후보가 별로 없어요. 대표들은 목이 좀 쉬긴 했던데요. 대표들이야 뭐 전국에 다니니까 목이 안 쉴 수가 네, 없는데 네. 가면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후보들이요 무슨 춤추고 무슨 장난이나 치고 진지하게 국민들 앞에 가서요 네. 선거 때라도 머리를 숙여서 네, 네. 표를 구하는 노릇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약이라도 진지하게 좀 가다듬어서 이야기하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렇게 무릎 꿇고 했던 모습이 저도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치러졌던 6.4 지방선거. 네, 예. 그때도 사실은 여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그랬었죠. 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적 네. 시각이 워낙 국민들한테 퍼져 있고 이런 상황 세월호도 속에서 불과 2달 만에 지금 아, 치러진 그렇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4년 그 6.4 지방선거 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임기 초반이라 예. 사실은 급소작전이 먹혔죠. 박근혜 정부가 정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박근혜 정부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어려웠던 경기도지사, 네. 인천시장,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부산시장도 가까스로 된다 할 정도로 큰 차이는 못 되고 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성공을 거뒀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네. 임기 후반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데다가 임기 지난 3년 동안에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서민들에게 가서 따뜻하게 와닿는 정책들이 별로 없었던 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 읍소 작전이 정말 통할지 저런 감성적 접근 방법이 통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임기 초반과 달리 이번에 읍소 전략은 이제 안 먹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데 지금 사실 그 동안에 이제 그 친박 그 후보들조차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마케팅을 좀 활용을 하다가 요즘에 좀 빼는 분위기였다 다시 또 요즘에 활용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듯한 경향들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엔 좀 어떨까 좀 싶어요. 뭐 약간 상황은 이제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하고 이제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일단은 주목 효과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외국에 나왔을 때 모든 언론 미디어가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주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 있을 때보다 대통령이 더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과 이제 접촉하는 면이 커졌던 것이거든요. 네. 그 주목 효과가 상당히 컸었는데 네. 이번에는 국내에서 지금 총선 기간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부분이 크게 조명받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서 어떤 부분에 이제 임팩트 있는 뭐 모습을 이제 연출하는 것이거든요. 예. 외국 어떤 주요 정상을 만나서 또 어떠한 이제 계약 등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것, 이제 양국 간의 합의라든가 이런 예. 걸 통해 가지고 사실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어떤 소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전에 비해서는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네. 근데 여전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임기 후반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입장. 그래서 수도권 등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조차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사진을 이런 것들을 공보물에도 사실 담지 않는 현상들이 예, 예.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예. 그것이 이제 표의 확장성에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TK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정서를 좀 노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TK 지역에서는 특별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예. 대통령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네네. 라고 하고 다기보다는 어떤 대통령을 좀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본인에게 좀 표를 달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지역에 특별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 먹힐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절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떤 사진들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웃고 있는 사진도 네, 찍히긴 예.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진정성을 주기 힘들고 사실 본인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주면 다시 이제 유권자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겠다라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을 우리가 잘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실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선출직들이 유권자들과 대면했을 때 그 적절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들 봤을 때는 어쨌든 그것이 효과가 의도한 만큼 클지는 다소 이제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퍼포먼스다. 유권자들한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뭐 이런 지적이셨는데 지금 사실 텃밭에서 지금 힘든 거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 읍소인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김종인 대표가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107석이 안 되면 나 그 비례대표도 미련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권은 심장부인 대구에서 잘 안 될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렇게 오지만은 또 야권이 심장부인 광주에서 또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낼 경우에는 수권 능력에 제동이 걸려버려요. 예, 정권 교체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양당 전부 다 이 존립 근거에 훼손이 되는 네. 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새누리당보다는 이 더민주당의 네. 호남에서 이런 그 분위기가 훨씬 더 위기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께서 비례대표 본인의 의사까지도 네. 이렇게 갖다가 버릴 수 있다라는 그 최강의
그 카드를 갖다 던진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사실은 2004년 17대 때 총선 때요. 그때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께서 비례대표직을 나중에 노인폄하 발언으로 해서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었죠. 아예 전격적으로 아예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는 사퇴까지는 가지 않고 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107석의 마지노선을 내걸고 네. 표를 결집시키려고 하면서 삼성의 공장 유치 카드까지 냈는데 네. 이 또한 먹힐지 안 먹힐지 두고 봐야 됩니다. 황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보면요, 새누리당이 수도권을 빼고 서울, 경기, 인천을 빼고 한 105석 비례대표까지, 더민주당은 수도권을 빼고는 비례대표까지 해서 한 4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수도권의 122석 중에서 예. 더민주당이 무려 67석을 가져가야,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완전히 승리를 해야 네. 이제 새누리당이 그렇게 되면 한 50석밖에 못 얻는 거죠. 예. 무소속도 있고 정의당도 있으니까요. 그럼 새누리당이 한 50석밖에 없고 더민주당이 67석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 목표도 쉽지 않은 목표라고 보입니다. 네. 즉 경합 지역에서 상당수 한 3분의 2는 승리해야 그 정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위기를 이때까지는 엄살이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는 이 진정한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더민주당이 임해야 되는데 네. 그 김종인 대표가 삼성의 무슨 이 차에 이 전자 네, 장비 쪽을 갖다가 유치하겠다. 네, 그 네. 제목도 좀 아리송합니다. 네. 무슨 미래차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수소차나 가스차, 뭐 셀가스차나 예. 뭐 전기차를 갖다 삼성이 새로 도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예. 차 사업에 손댄 지 오래됐는데. 예. 근데 그것도 아니라 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를 갖다가 그쪽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양양자 그 후보나 삼성 출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네. 낫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고요. 네. 이제 마지막에 갈린 승부는 네. 뭐 김종인 씨가 107석 안 되면 떠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김종인 씨 힘을 다 빼놨는데 누가 뜨거나 말거나 큰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요. 광주에 가서 얼마나 진지하게 광주의 민심을 달래려고 하는 성의를 보이는가. 네. 그 한 가지 남았다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좀 들어오기 전에 속보가 좀 전해졌는데 내일부터 1박 2일로 좀 광주를 좀 간다고 하더라고요. 황 소장님 계속 이렇게 금요일 날 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간다 계속 공약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으로 상당 부분 호남의 민심이 사실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뭔가 이제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뭐 많이 얘기 나왔습니다만 대권 주자로서 이번에 사실은 일정 정도 노력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 다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대권 경선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에서 본인의 위상들이 호남에 파고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이번에 이제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일부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청을 하기도 했고요. 지원 요새를 요청하기도 네, 한 네.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가는 것 자체 여부가 지금 어떤 판세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제 시기가 늦었죠. 유권자들이 상당히 마음을 이제 정하는 분위기, 어떤 국민의당으로 많은 상당히 기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가서 얘기하느냐 여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상당한 어떤 파격적인 어떤 기득권의 내려놓음, 어떤 희생적 조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사실은 어떤 본인의 방문으로서 판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러한 이제 준비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네. 단순히 어쨌든 방문이다. 네.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없이 네.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충분하게 거두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도 결국에는 호남 민심이 그 반노 반문 뿌리 깊은 정서를 떠나서 이번 이 그 중앙위 파동을 보고 또 김종인 대표가 그걸 타파할 줄 알았더니 본인이 거기에 기호 2번 아니 비례대표 2번을 이렇게 받으면서 안주해 버리는 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수권 능력 그 패권 정당에 대한 기대치가 구조화돼 버렸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방금 우리 윤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특단의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은 예. 별반 효과도 없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 네네. 하는 그 걱정이 드는 겁니다. 네네. 예, 예. 황 소장님 예.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문 전 대표에게 가서 어떤 반응이 좀 올까 좀 궁금해요. 예, 지금 사실 광주라는 부분의 어떤 심리는 새누리당이나 이쯤 되면 처음부터 그냥 벽입니다.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아니고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사이에는요. 네. 애정이 교차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좋다가 밉다가.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분당이 되어 나갈 때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 1월 달에는 네. 국민의당이 한때 더민주당에
지지율 2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씨가 들어오고 거기에 실제 힘이 실렸는가 이렇게 될 때는 예. 국보위 파문이나 이런 게 있었어도 네. 결국은 2월 달을 거쳐서 3월 2일 날 네. 그 야권 연대를 제안하고 네. 이럴 때는 또 더민주당 쪽이 예. 국민의당보다 한 5%에서 10% 정도 더 앞섰습니다. 예. 광주 이제 호남에서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3월 20일 이제 비례대표 파문이 생기면서 네. 그때부터 또 역전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이 떠 돌고 있다는 건데요. 네. 사실 뭐 호남에서 여론이 다시 재정리되는 데는 한 2, 3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솔직히 문재인 대표가 대선을 나가고 싶었다면 예. 지금보다 더 일찍 몇 번을 갔어요. 솔직히 뭐 가서 돌이 날라오든지 계란이 네. 날라오든지 네. 다 맞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겸허한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 2015년에 이 대표가 될 때 네. 박지원 당시 후보를 겪을 때부터 호남 사람들이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겼고 네. 그 이후에 4월 달에 보궐선거에서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의 텃밭에서 전패할 때 네. 이미 조짐이 왔고 혁신이 일을 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몰고 갈 때 분노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죠. 네. 그리고 또 탈당을 하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나누어서 하자. 주류, 네. 비주류 이렇게 네, 네. 했어야 되는데 그 네. 모든 과정을 빨리 나가라. 한 명씩 나가지 말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몰고 와서 김종인으로 극복을 하려다가 그걸 못 참고 또 비례대표 파동을 친노가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 당의 주인은 친노고 문재인이다라는 걸 보여줘 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래서 이제 그 뒤부터 극심하게 지지율이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자, 이렇다면 이걸 갖다가 1박 2일 만에 뒤집기가 쉽겠느냐? 쉽지 않을 건데요. 이번에 가서 본인이 그야말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그래도 약간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 안 그래도 그렇지 뭐 저 후보 사퇴 20여일 만에 김한길 의원이 좀 다시 등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전략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광주가 환영하지 않는 야당 대선 후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건? 결국에는 그 말씀이죠. 결국에는 그 광주 호남 민심이 네. 문재인 대표 개인을 미워해서 감정적인 차원에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 수권 능력을 보여주면서 2017년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네. 지난 10년 동안에 보수정당의 진영에 내줬던 정권을 되찾아오는 주자로서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실망감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네.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도 결국에는 다시 도로 친노당, 친노 패권을 정하기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 말고도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안철수도 있고 정동영도 있고 손학규도 있고 박원순 시장도 있다. 네. 얼마든지 대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친노 패권을 갖다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 네. 그런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결국에 광주가 환영하지 않는 야당의 대선 후보는 없었다. 네. 이런 말로 김한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배경 또한 김한길 의원도 자기 처지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예. 본인도 광주 가서 이제 한 말씀 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뭐 사실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대표라고 얘기 될까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최근 영남 대구를 좀 찾았는데 안철수 대표의 저 발언이 대구에 가서 이렇게 새누리당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까 좀 싶어요. 저분이 정치를 한 지가 이제 한 6년 차쯤 접어들었는데 네. 아직도 말하는 테크닉을 조금 익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옆에 지역구에 출마한 분을 세워놓고요. 지역구는 모르더라도 비례대표에서 우리 당 표를 많이 찍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분이 당선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분 좀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네, 네. 그냥 비례대표는 알아서들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당이 요즘 살아났다 어쩌다 하는데요. 잘해서 살아난 거 하나도 없어요. 벼락을 가장 먼저 맞아서 살아난 겁니다. 저 당은 2월달, 3월달까지 제일 먼저 야권 연대 하느냐 마느냐고 내홍을 긁다가 예, 이제 예. 뭐 그 힘이 빠질 사람 다 빠지면서 예. 저절로 수습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더민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뒤에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두 당이 지금 벼락을 갖다가 늦게 맞으면서 예. 반사 고생을 이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새누리와 그다음에 이 더민주의 네. 지역 구도에 기댄 양당 독점을 갖다가 청산하겠다면서 나왔는데 네. 지금 처음으로 이제 영남 왔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영남 포기했죠. 네. 영남은 포기한 게 아니라 뭐 충청도, 강원도 뭐 가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철저하게 그냥 호남하고 자기 지역구하고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예. 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안철수 의원도 지역 구도에 결국은 숟가락 하나 들고 들어가서 이 더민주가 차지하던 지역 구도에 숟가락을 올려서 네. 그냥 독점을 갖다가 나도 네. 좀 같이 해먹자. 예. 이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안 의원이 이번에 이 자기 당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야말로 1, 2당이 보여준 네. 추태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 국민의당이 잘한 건 없다. 그 당도 역시 독점 구도에 하나 편성한 정당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죠. 네.
잠깐 평가 좀 들어볼까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결국에는 의욕이 넘치는 건 좋으나 예. 기본적으로 늘 이제 그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까지는 초선 대표로서 네.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력이나 이런 행보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지 않느냐 예. 하는 얘기인데 대구에 가서는 좀 더 말을 더 신중하고 오히려 옛날 YS DJ 같으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칭찬해버리면서 예. 이렇게 가는 분위기도 역으로 연출하고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이게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아까 전에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광주 공약 발표했던 얘기 좀 잠깐 좀 해주셨는데 표심 잡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공약이 지금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뭐 즉각 오공적 발상이다 이렇게 좀 네.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김종인 대표가 뭐 이제 삼성 미래차 관련해서 네. 유치하겠다, 광주에 유치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것이 이제 애초에는 아마 논란을 뭐 예상했으리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차원에서 이슈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논란이 되어야 사실은 이제 그것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지역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아마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는 제1당의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반발보다는 국민의당에서 오히려 반발이 가게 되면서 호남에서도 그 효과가 이제 제약되는 듯한 예. 모습으로 비춰져서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쨌든 경제 민주화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상황인데 과연 대기업을 뭐 마음대로 옮긴다. 이것이 이제 경제 민주화의 취지와 맞느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그 메시지, 이 공약 자체가 사실 상당히 힘을 잃었고 네. 또 삼성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서 더 타격을 받은 그랬었죠. 것이죠.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급조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역풍을 받게 되는 측면이 네.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호남 민심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단호하게 그래서 김종인 대표의 이제 50에서의 국보의 참여 전력을 교묘하게 이제 연결시키면서 예. 공세를 이제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상당히 아까 이제 두 분은 이제 아직 정치인 되기가 네.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데 이 발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쨌든 스킬이 많이 는 부분이 있어요. 멘트에서. 네. 왜냐하면 단순히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에 끝났을 텐데 그 말했던 메신저 그 삼성 미래차를 옮기는 것 그 했던 메신저의 신뢰를 해소하는 것이거든요. 악화시키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쨌든 정치인 안철수가 뭐 진보하고 있다, 진일보하고 있다 이런 예. 측면도 사실은 발견되는 점도 많이 있죠. 천정배 대표가 그 맞불 작전으로 광주 일자리 3만 개 이 공약은 좀 이해가 되나요? 가능성 있는 공약인가요? 그거야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공약이 제일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어떤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유권자 간에 특별하게 정면 충돌하는 그런 공약이냐.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삼성의 미래차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죠. 네.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테면 국정원 폐지라든지 네. 이런 공약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공약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사기업이 주인이 따로 있는 공약이기 그렇죠.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지 없는 그런 접근인데 네. 그에 비해서 천정배 공동대표가 얘기한 것은 오히려 현실성은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네. 우선은 정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갖다 산막에서 행정 지원을 한다든지 무슨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시비거리는 좀 덜한 거고. 조금 더 덜한 거죠. 근데 네. 이것도 쉽진 않아요. 일자리 3만 개를 네. 만들려면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지금까지 각 당이요 일자리 창출을 갖다가 다 공약을 합계를 내보니까 1,100만 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이 각종 복지 사업이나 이런 네. 데 공약에 투입될 국가 예산을 합쳐보면 제가 네. 집계내봤어요. 250조가 넘더라고요. 네, 네. 그랬는데 뭐 3만 개, 2만 개 갖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선 때 네. 이 무책임하게 내부는 어떤 이런 공약 제시가 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저 사실 뭐 3만 개, 2만 개 하더라도 믿지 않을 건데 네. 특정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거론해서 왜 김종인 대표가 본인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는 예. 부분에서 직접 나섰는가? 저는 아마 저 문제를 양양자 후보나 이 광주의 후보들이 전체가 모여서 네. 후보 차원에서 거론을 희망사항 정도로 했다면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갈 아니었을 부분인데 예, 텐데. 그런데 네. 방식이 조금 잘못됐는데 네. 요즘 더민주당에 뭔가가 좀 비극거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도 공약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가 후보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감투 공약을 하느라고 좀 이것 때문에 비난을 좀 사고 있습니다. 아주 뭐 다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꼽은 인사가 6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후보군으로 언급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진정성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재선 의원한테 가서는 사무총장 이야기하고 이제 네. 되면 삼선이니까 네. 삼선 의원한테 가서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 이야기하고 지금 저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게 이렇게 다 녹취가 떠여져 가지고 화면으로 이렇게 뉴스 시간에 방송이 되는데 네. 김 대표가 평소에 조금 말을 갖다가 실현을 하거나 네. 조금은 이렇게 이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 현장 분위기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렇게 자꾸 이제 비춰지게 되면요. 그 사실 뭐 그 듣는 주민들도 믿지 않을 거고 네. 또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네. 좀 신중하게 해야지. 그 후보를 칭찬할 게 그래 없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고도 후보가 가진 네. 개인적 장점이 있을 건데요. 예, 예. 밑에서 그 선거 유세 대본을 갖다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덕담이죠. 후보들에 대해서 예. 표를 많이 좀 지지를 원하는 덕담인데 좀 지나친 측면이 있고. 근데 네. 또 재밌는 건 셀프 덕담 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순천에서 그 예산 폭탄을 했던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제 본인이 삼선이 되면은 그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 네, 네. 그래서 큰 인물로 해서 뭐 네.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왔다 네. 얘기하는데 네, 네. 덕담을 넘어서 너무 네. 현실성이 없는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꼭 그 선심성 공약이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하필 김무성 대표가 또 전주에 가서 한 말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거철에 무엇보다 입단속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딴에는 지역 감정 해소해 보자고 했던 얘기 같은데 오히려 더 자극을 한 모양새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단상에 섰을 때 뭐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좀 사전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은 상당히 이제 부적절한 발언일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원 유세를 갔지만 이것이 이제 당선을 위한 지원 유세가 아니라 오히려 네. 이제 지지를 떨어뜨리게 하는 이제 유세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농림부 장관을 했던 정운천 후보가 상당히 이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전북에서도 과거에 있긴 있었지만 최근에 어쨌든 후보가 당선자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야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은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아까 이제 얘기할 때 마지막에 네. 뭐 배알도 없다, 또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는 원고를 보지 않고 굉장히 이제 격앙된 상태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예, 예. 분위기를 타서 이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실언으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이제 표현들 같은 경우에 유권자를 상당히 좀 무시하는 듯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정신 차려라, 네. 배알도 없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품격 있는 이제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지역에서 유권자들, 오히려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또 호남 출신들,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클이라고 보고 네, 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이제 어쨌든 악재 중에 악재였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알을 그 사전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 창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 네. 1번, 2번 속마음을 낮추어서 이르는 말. 즉 네. 그러니까 창자를 갖다 비속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이죠. 네. 근데 이 김무성 대표가 열정이 그래서 그런지 아마 유세는 이번에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 중에 대표들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가서 띄우다가 본인이 그 주변의 분위기에 격앙을 대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예, 예. 그 본인이 어쨌든 남 선거에 지원을 하러 갔으면 그래도 네네. 전북에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한두 개 된다 하면 될 만한 데가 지금 그렇죠. 정운천 씨 예, 예. 계속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이런저런 선거예요. 그래서 저까지 갔는데 지금 네. 당선권까지 네. 저 혹시 일이 잘못되면 예. 또 김 대표가 그 또 비판을 들을까 예.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네. 사실은 배알이 있는 겁니다. 배알이 있으니까 전라북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지금 현재 새누리당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당 후보, 더민주 후보, 국민의당 후보 이 세 사람이요 오차범위에서 지금 1, 2, 3도 접전이죠. 혼전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새누리당의 정운찬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념분들 지역의 장벽을 뚫고 새누리당 후보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대표께서 좀 더 신중한 언어로 네. 좀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유머 감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고 경쟁 울린다고 해서 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도 현장에서 유머 감각이지만은 그렇죠. 객관적으로 들으면은 굉장히 그 표 떨어지는 소리예요. 현장에서 웃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도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만 보면요. 글로만 보면 굉장히 표 떨어지는 예.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연설은 앞으로 지금 요즘 김종인 대표가 옛날에 늘 메시지를 하시다가 요즘은 써준 것만 읽으시더만요. 네. 보니까 화면을 네. 보니까 관리 때문이겠죠. 예, 김무성 대표도 메시지를 누군가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건데 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표창원 후보는 포르노 합법화 찬성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 갑자기 또 이런 얘기는 왜 해갖고 또 논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표창원 후보가 이제 뭐 유명한 이제 뭐죠 범죄 심리학 언론을 통해 교수죠. 언론을 예. 통해서도 많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졌고 했고 네. 또 어떤 인권에 대해서 또는 이제 개인의 자유들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또 보수적 성향이 있거든요. 예, 개인의 예. 자유를 증진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원래 의미에서의 어떤 네. 보수적 또 자유주의자 측면이 강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르노 합법화 찬성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것이 선거가 어쨌든 뭐 소수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다수를 획득해야 되는 어쨌든 선거 전이라는 점을 예. 사실 약간 이제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이런 것이 논란이 되게 될 경우에는 실제 지역에서는 어쨌든 종교표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SNS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포르노를 이제 합법화를 해야 된다. 라거나 어떤 특정 종교를 비난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돌게 되면 사실 표의 확장성 완전히 제약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선거 전 본인의 득표를 확장해야 되는 선거 전 차원에서 상당히 어쨌든 신중하지 못했던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는 다소 네. 이제 아쉬운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포르노 산업에 대해서 이 표창원 후보가 잘 모르고 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포르노 산업이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이나 유럽 같이 포르노가 합법화되어 있는 네. 나라에도 네. 포르노 산업은 그 포르노 제작자들이 결국 포르노 배우들을 착취하는 산업이다. 아, 이렇게 예. 해서 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포르노 산업이 소수자가 이 자기의 노동을 정당하게 파는 산업이 안 된다는 것은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네. 상당히 학술적으로 그 알려진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소수자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포르노를 거론했다는 것은 포르노 산업계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기간에는 메시지 관리,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 괜히 하지 말아서 논란을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표창원 의원이 빨리 사과를 하든지 진위를 갖다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여성을 비하한다, 여성을 우롱한다 하면서 새누리당 여성위원회에서 그렇죠. 성명 나오고 문제 제기하고. 새누리당 대변인단에서 문제 제기 또 성명 나오고 예. 하면서 종교계에서도 지금 우려를 목소리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좀 더 확산돼 가지고 빨리 또 문재인 대표가 저기 가서 또 감사하는 듯한 그 표창원 네. 후보를 칭찬하는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종교계가 전적으로 들고 나오기에는 선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막아야 됩니다. 네, 저게 이제 표창원 후보뿐만 아니라 더민주 전체로도 번질 수 있는 그럼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다 돼서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